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밀도를 공부를 하다가 우리 끝났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밀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밀도를 측정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도가 물질의 특성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용해도의 정의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밀도 배운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밀도가 뭐였죠? 밀도 기억해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자,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부피분의 질량. 쉽게 말해서 빽빽한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같다. 양에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가 낮으면 뜹니다. 자, 우리가 물에 물체 두 개를 떨어뜨렸어요. 물체 두 개를 떨어뜨렸는데 A는 가라앉고 B는 떴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A랑 B 중에 밀도는 뭐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A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라앉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도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프에 지금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을 X축에,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것을 Y축에 써줄게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칠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있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자, 그랬고 여기를 부피 단위를 써야겠지. 질량은 그램. 자, 10. 그리고 여기는 20. 그리고 여기는 20. 그리고 여기를 10. 그리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자,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밀도, B의 밀도, C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부피가 20이고 질량이 10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밀도겠죠. 2분의 1.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10이야. 그리고 질량이 20이에요. 그래서 2. 그리고 C는 부피가 20, 질량이 40. 그래서 밀도가 2예요. 당연히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통일을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지금 그래프 선에서의 점의 위치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선상에서는 다 같은 물질인 거예요. 다 같은 물질. 그죠? 지금 B와 C의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끼리는 밀도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넣으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수학 시간에 기울기가 뭔지 다 배웠죠?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이거 다 배웠죠?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자, X가 뭐야? X가 부피죠.
그리고 y는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야? 밀도죠. 그래서 기울기가 곧 밀도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그래프의 밀도가 되고,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선의 이 그래프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밀도의 변화에 대한 것을 배웠었죠. 자, 같은 물질끼리는 밀도가 일정해요. 근데 뭐에 따라서 변한다?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 상태에 따라 변해요. 이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가 있죠. 자, 부피는 기체가 제일 컸죠. 우리 상태 변화 다 배웠었죠? 자, 그러면 부피가 기체가 제일 커. 그지? 그러면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있었다. 물은 밀도가 액체가 더 크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체 밀도가 있었어요. 기체 밀도. 자, 기체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 그러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자, 압력이 커져요. 누르는 힘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눌렀으니까. 그러면 밀도는 반대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까지 했는데 다 기억하죠? 자, 그러면 204페이지 해보기를 같이 해봅시다. 자,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밀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자, 물이 3분의 1 정도 담긴 컵에 얼음, 알루미늄 조각을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서 오른쪽 그림에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루미늄은 물에 가라앉게 되고 얼음은 둥둥 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과 얼음, 알루미늄의 밀도를 비교를 한다면 밀도는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얼음이 제일 작겠죠. 지금 물에 얼음만 뜨고 알루미늄은 가라앉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고 했죠. 그래서 물 위에 뜬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겠습니다. 밀도가 작고 바닥에 가라앉은 알루미늄은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물에 뜨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지금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물에 가라앉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요. 그죠? 두 개의 물체를 넣었어. 두 개의 만약에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두 개를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두 개 액체 중에서 밀도가 큰 액체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액체가 여기 위에 뜨게 되겠죠. 액체도 마찬가지, 고체도 마찬가지,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컵 속에 있는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물질이 뜨는 게 밀도가
작다 했죠. 그리고 가라앉는 게 밀도가 커요. 그러면 돌이 밀도가 제일 크겠네. 제일 가라앉았으니까. 그 다음 글리세린, 그 다음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 순서겠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혼합물의 밀도. 자, 우리가 지금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 순물질에 관한 거였어요. 순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밀도 값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2개 이상 섞인 거예요. 2개 이상 믹스됐어. 이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이라 그러니까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소금이 얼만큼 섞여 있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물 밀도 따로 있고 소금 밀도 따로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 보면 물과 계란의 밀도를 여기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란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러면 계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녹였어요. 소금을 녹였는데 계란이 조금 떴네. 그죠? 근데 소금을 더 녹였어. 더 녹였더니 계란이 완전히 떴네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소금의 양이 지금 많아졌어. 그죠? 그러면 소금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크다. 소금물이 달걀보다 밀도가 크다. 달걀이 밀도가 작으니까 달걀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의 밀도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이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므로 달걀이 떠오릅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밀도가 커져요. 이해했나요? 자, 쌤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션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란을 지금 물에 넣었더니 지금 계란이 가라앉았죠. 그러면 물보다 계란이 밀도가 크다. 여기에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었더니 지금 계란이 조금씩 두둥실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죠? 여기 소금을 더 넣어요. 소금을 더 넣었더니 계란이 더 많이 떠올랐죠. 이게 무슨 말이다?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계란보다 밀도가 커져서 계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금과 물의 비율에 따라서 혼합물의 밀도는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20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밀도였죠? 자, 밀도가 어떤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게 밀도가 큰 물질이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자, 그 다음 3번.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을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래요.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명조끼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떠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명조끼는 이렇게 딱 묶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혹시 덜 당겨봤어요? 그거를 완전히 조여야 돼요. 완전히 조여야 되는데 덜 조이게 되면 더 위험해져요. 구명조끼만 둥둥
뜨고 사람은 꼬르륵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 할 때는 구명조끼를 꽉 조여서 착용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여름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거리는 것을 본 적 있나요? 한 6월, 7월쯤에 시청교를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시청교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겨울에는 물고기가 안 보여요. 봄에도 안 보이는데 여름만 되면 물고기가 그렇게 물 위로 와서 많이 뻐끔뻐끔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왜 뻐끔뻐끔 거리는지 용해도를 배우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볼게요. 영상에 봤던 것을 기억하면서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용해도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를 배울 때만큼은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정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의를 헷갈려 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단어들의 뜻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선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즉 녹는 것을 과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용질, 용매 이런 단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용해는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용액이 있어요. 우선 용질과 용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설탕과 물을 섞으면 설탕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녹이는 걸까요? 물이 설탕을 녹이는 거죠. 물이 설탕을 녹이고 설탕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녹이는 것이 용매. 뭐다? 녹이는 것이 용매.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것. 녹아 들어가는 것이 용질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녹이는 것, 물.
여기서는 물이겠지만 뭐 다른 걸로 치면 뭐 에탄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녹이는 것이 용매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것이 용질 이 두 개를 섞는 거 이 섞는 현상이 무엇이다? 용해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용액입니다. 그래서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현상. 이것이 용해. 그 결과 만들어진 물질이 용액.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설탕물을 만들 때 물에 설탕을 녹이잖아요. 설탕을 무한정 녹일 수 있을까요? 무한정 과연 녹일 수 있을까? 설탕을 물은 막 150g인데 설탕을 뭐 한 봉지를 부어. 그러면 설탕이 물에 다 녹을까요? 아니겠죠. 가라앉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가 뭐였지? 녹이는 거. 그리고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 있어. 지금 남아있는 물질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녹질 못해요. 그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 그리고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 그러면 이 용액에서는 용질을 조금 더 넣어도 녹을 수 있겠죠? 적게 녹아있는 용액,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 25도씨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이 50g 있어요. 이거는 예시예요. 물이 50g 있어. 근데 여기에 설탕이 최대로 지금 녹아 있어요. 최대로 20g이 녹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설탕을 더 추가를 해주면 이 설탕은 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설탕물은 포화용액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설탕을 더 넣어도 설탕이 녹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20g 말고 15g이 녹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물 50g에는 설탕을 예를 들어서 20g을 녹일 수 있어요. 설탕을 20g 녹일 수 있는데 지금 15g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용액 상태는 지금 불포화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나요? 포화 용액보다 용질, 아까 앞에서 말한 걸로 치면 설탕이 적게 녹아 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자,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야? 207페이지를 펴봅시다. 지금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1g을 넣어서 녹였어요. 지금 물은 10g, 질산칼륨은 1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을 돌려주면서 녹였어요. 그리고 질산칼륨 1g씩을 계속 추가해서 넣어서 녹이면서 질산칼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는 양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온의 물 10g, 물을 처음에 10g에 넣었죠? 최대로 녹는 질산칼륨의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확인을 했더니 질산칼륨은 약 3g 정도가 녹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1g을 더 추가해서 4g이 됐어. 질산칼륨을 4g을 넣었어요. 그러면 3g은 녹고 1g은 밑에 가라앉게 되겠죠. 이거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산칼륨 대신에
붕산을 사용했어. 붕산을 사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물 10g에 붕산을 1g씩 1g씩 추가해서 여기는 지금 붕산을 0.1g씩 녹였네. 붕산을 0.1g, 0.1g씩 지금 녹였어요. 그랬더니 물 10g에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은 0.5g이었어. 그죠? 0.1g씩 넣었더니 0.5g에서 최대가 됐어. 그 말은 0.6g이었을 때는 0.1g이 밑에 가라앉았다는 뜻이겠죠. 0.5g만큼만 넣고 0.1g은 가라앉았겠죠. 이거 이해했어요?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이 0.5g인 거예요. 물 10g에. 이해했어요? 자, 탐구 2는 우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물에 질산칼륨을 용해를 시켰어요. 용해를 시키고 나서 온도를 지금 달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게요. 실온에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였습니다. 그러면 질산칼륨이 모두 녹을까요? 안 녹겠죠? 아까 전 실험에서, 실험 영상 보기 전에 실험에서 실온의 물 10g에서는 질산칼륨이 몇 g이 녹는다고 했죠? 3g이 녹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g의 질산칼륨은 녹지 않고 남아서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이 시험관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질산칼륨과 물이 섞인 용액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질산칼륨이 모두 녹았어요. 그죠? 질산칼륨이 모두 녹는 것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을 했지요. 그 다음 이제는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했더니 질산칼륨 일부가 석출이 됐어요. 석출. 자, 석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용질, 여기서는 질산칼륨이 물에 녹아 있었는데 이 질산칼륨이 고체로 분리가 되었어요. 원래는 녹아 있었는데 고체로 분리가 되었어. 그것을 우리가 석출이라고 해요.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했더니 질산칼륨 일부가 고체로 석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아까 탐구 1에서는 같은 온도 그리고 물 100g 온도가 같고 그리고 용매의 질량도 같아요. 여기에 질산칼륨과 붕산이 각각 최대로 녹는 양. 아까 답이 나왔었죠? 아까는 물을 10g을 넣었기 때문에 질산칼륨은 3g이 녹았었고 그리고 붕산은
5g이 녹았었죠. 근데 지금 물을 100g으로 10배를 해줬어. 10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질산칼륨은 10배로 30g이 녹을 것이고 붕산도 0.5의 10배로 5g이 녹을 것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양이 다르죠. 그죠? 지금 물에 녹는 양이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물 100g에는 30g이 녹았고 붕산은 5g이 녹았죠. 그 다음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물에 넣어줬었고 얼음물에 넣어줬었죠. 그럼 따뜻한 물은 온도가 높은 것이고 얼음은 온도가 낮은 거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높았을 때 다 녹았어. 다 녹고 온도를 낮추니까 석출이 됐죠. 분리가 됐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녹는 용질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녹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어떤 온도에서 어떤 온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거 교과서에 용해도 정의가 나와 있어요. 208페이지의 세 번째 줄.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예를 들어 설탕물이면 설탕물에서 물 100g. 물 100g인 거지. 용매 100g. 용질 X 용매 100g.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의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10g도 틀려. 100g, 무조건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온도와 용매가 같아. 그러면 같은 물질에서는 용해도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용해도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도와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용해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용해도 곡선이에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그렇지만 항상 그래프가 어렵죠. 이 용해도 곡선도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배울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복습해 오도록 합시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